그녀가 여왕이 되리라는 환상을 포기하기 시작할 무렵 어느 날 갑자기 대문을 조심스럽게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페르난다가 문을 열자 얼굴에는 흉터가 있고 가슴에는 금빛 훈장을 단 위험 있는 장교가 한 사람 서 있었다. 그 장교는 아버지와 함께 서재로 들어가더니 은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2시간쯤 지난 뒤 아버지가 바느질 방에 있는 그녀에게로 왔다. 가서 짐을 챙기도록 해라. 넌 아주 먼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녀는 카니발이 벌어지는 마콘도에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던 외부의 삶이 느닷없이 밀려들어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울었다. 아버지 돈 페르난도가 딸에게 주어진 가혹한 시련을 달래주려고 설득과 애원을 반복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그녀를 찾아왔을 때는 죽는 날까지 절대로 자기 방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녀가 아로새기고 있을 즈음이었다. 굴욕과 부끄러움의 와중에서 페르난다는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뚜렷한 의식 없이 그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서였다. 이 때문에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그녀를 찾아 나섰을 때에는 말투가 고원지대의 억양이었다는 점과 장래용 화언을 만들어 판다는 정도가 페르난다에 대해 아는 것의 전부였다. 그는 오직 마콘도를 개척하기 위해 험난한 산을 넘었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용기와 부질없는 전쟁을 지칠 줄 모르고 되풀이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맹목적인 자존심, 오랜 세월에 세파를 헤치며 집안을 다스려 온 우르슬라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지닌 채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페르난다를 찾아 헤맸다. 그가 장례용 화환을 만드는 집이 어디냐고 물을 때면 사람들은 가장 좋은 꽃을 장례식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며 이 집, 저 집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사는 집을 모르냐고 물으면 만나는 여자마다 자기 딸에게 데려갔다. 그는 안개에 쌓인 갈림길에서 방황했고 망각의 혼돈 속을 허우적거렸으며 실망의 미로를 헤매었다. 그는 마음속의 생각이 소리로 울려 퍼지고 간절한 기도가 불안한 신기루로 피어오르는 누런 평원을 건넜다. 몇 주일 동안의 방황 끝에 그는 모든 종들이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빌며 울리는 어느 이름 모를 도시에 도착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느 쇠락한 집을 보자 이상하게도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집의 벽은 세월에 풍화되어 푸슬거렸으며 낡은 나무 기둥에 이끼가 돋아있는 발코니에는 장례용 화환 팝니다라는 비바람에 글씨가 거의 지워진 초라한 간판이 달려 있었다. 이로부터 페르난다가 수녀 원장의 보호를 받고 집을 떠나던 날까지 수녀들은 신부의 옷가지를 장만하고 200년 동안 계속된 가문의 몰락을 견디어 온 가지 뻗친 촛대와 은제 식기, 황금병기와 수많은 잡동사니를 6개의 트렁크에 집어넣느라 분주했다.
돈 페르난도는 함께 가자는 그들의 권유를 사양하고는 뒷일을 다 처리한 다음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는 곧 서재로 들어가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집안의 문장이 그려진 편지지에 그녀의 결혼을 알리는 내용을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다. 이것이 페르난다와 그녀의 아버지가 바깥 세계의 사람들과 가진 최초의 진지한 접촉이었다. 결혼은 곧 페르난다가 진정한 의미로서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에게 있어 결혼은 행복의 시작인가 동시에 종말이기도 했다. 페르난다는 자기를 보살펴주던 수녀 원장이 보라색 잉크로 금욕주간을 표시해준 조그만 황금 열쇠가 달린 달력을 가지고 왔다. 그 달력에 표시된 부활주, 일요일, 성스러운 날들, 매달의 첫째 금요일, 피정기간, 성찬일, 그리고 매달 그녀의 몸에 찾아오는 월경기간을 제외하면 1년 중에 그녀가 남편과 관계를 가져도 무방한 날은 보라색 X자 표시 사이에 듬성듬성 남아있는 42일이 전부였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장차 이 난감한 금욕 달력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축하연을 길게 잡았다. 폭죽 소리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축을 잡아대는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집안 정돈을 위해 브랜디와 샴페인 빈병을 매일같이 치우느라 짜증이 나는 중에도 우르슬라는 신랑 신부가 각기 다른 방에서 잔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과거 자기의 신혼 때를 회상하며 언젠가는 이웃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나아가 비극의 불씨가 될 정조대를 페르난다도 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신경이 복잡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페르난다에게 타실 여부를 추궁하자 그녀는 2주일만 지나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말했던 대로 2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공연한 걱정을 끼친 속죄의 마음으로 침실의 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갈색의 머리를 베개 위에 길게 늘어뜨리고 겁에 질린 짐승과 같은 눈동자를 정념으로 불태우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을 넉나간 듯이 바라보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페르난다가 긴 소매에 둥글고 커다란 단축구멍을 달고 꼼꼼한 레이스가 달린 잠옷을 아랫배까지 내려 입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음탕한 모습은 처음 보겠는걸. 그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이 흔들거릴 지경이었다. 나는 수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내가 그 잠옷을 모집했기에 그는 페트라 코테스를 찾아가 여왕으로 분쟁을 지키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집을 나가려는 페르난다를 데리고 돌아온 뒤 그녀는 그가 간절히 화해를 청하는데 응해 내키지 않는 대로 그의 욕정을 채워주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32개의 종탑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울한 도시로 그녀를 찾아갔을 때와 같은 만족감은 결코 얻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게서 깊은 비애를 느낄 뿐이었다. 첫 아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어느 날 밤 페르난다는 남편이 그녀 몰래 페트라 코테스의 침실로 찾아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이야. 그는 술술이
인정했다. 그리고는 체념인 듯 변명인 듯 우물거리며 말했다. 가축이 잘 번식하게 하려고 그랬을 뿐이야. 페르난다가 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이해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남편의 말을 인정하게 된 그녀는 그가 정부의 침대에서 극사한다 해도 상관 안 할 테니 대신 불평하지는 말라고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두 여자를 공평하게 사랑했다. 페트라 코테스는 그가 돌아온 것을 만족해했으며 페르난다는 그것을 모르는 채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고도 페르난다는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우르술라는 남편과 관계를 갖는 밤에만이라도 레이스가 촘촘히 박힌 잠옷을 벗어버리라고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또한 용변은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보고 황금병기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에게 줘서 황금 물고기나 만들도록 하라는 권유에도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마란타는 자기의 말투가 고상하지 못한 데 대한 열등감이 있는 데다 페르난다가 세련되고 까다로운 어휘를 동원해 말하는 것에 안이 꼽은 생각이 들어 그녀와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빠르게 구사했다. 바브라임의 흐분드브 리비 기시 바흐알. 어느 날 자기를 기만하는 것 같은 말투에 화가 난 페르난다는 아마란트에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아마란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무슨 뜻이냐고? 그건 네가 나귀한 아비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얼간이란 뜻이야. 이날부터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의사를 소통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종이에 적어주고 받았다. 집안 식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페르난다는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관습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식구들이 각자 아무 때나 배가 고프면 부엌으로 가서 식사하는 무질서한 버릇을 갖추고 지정된 시간에 식탁보가 씌어진 탁자에 촛대와 의식기를 갖추고 다 함께 모여 식사하도록 유도했다. 우르슬라가 평소 하루 일과 중 가장 단순한 일이라고 여겨온 식사 시간에 갑자기 엄숙한 행사처럼 변하자 가장 먼저 반발한 사람은 말수가 제일 적은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였다. 그러나 새로운 식사 습관은 식사에 앞서 외우는 로자리오 기도문과 함께 억지로 자리를 잡혀갔다. 그리고 곧 이웃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마을에는 부엔디아 집안에서는 식사 때마다 미사를 올린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체계적인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가며 터득하게 된 우르슬라의 신앙과 부모로부터 체계적으로 물려받아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페르난다의 신앙은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다. 우르슬라가 활동력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전통적인 관습과 사고방식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지만 그녀가 노쇠하고 시력을 상실하면서 집안 살림에서 소외되자 시부집온 그날부터 실행을 요구하던 페르난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게 되어 집안 대소사의 결정은 그녀의 독점하에 놓이게 되었다. 우르슬라에게 물려받아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가 계속해온 동물 과자 장사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페르난다에 의해 중단되었다. 아침부터 잠잘 시간이 될 때까지 활짝 열려 있곤 하던 창문들은
침실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낮잠 시간에만 닫기 시작하다가 차츰 하루 종일 열리는 일이 없게 되고 말았다. 마을에 처음 들어설 무렵부터 창틀 위에 매달아 놓았던 알로에 줄기와 빵 덩어리 대신 예수의 성심을 안치한 함이 설치되었다. 뒤늦게 집안의 변화를 눈치챈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장차 전개될 상황을 예견하듯 말했다. 우리도 마침내 귀족 집안이 되는 모양이야. 그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렇게 가다가는 보수파 정권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군. 절대 왕정을 수립하려고 말이지. 페르난다는 대령의 불편한 신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처신했다. 그녀는 내심 그의 자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격과 모든 사회적 규율에 대한 거부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그의 습관이나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작업실, 낡을 대로 낡은 모포, 저녁 때가 되면 대문 앞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 등이 모조리 역겹기만 했다. 그러나 대령이 비록 늙고 환멸에 잠겨 다소곳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역경으로 단련된 그가 망령기가 든 고집을 부리면 집안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페르난다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통제 밖에 놓여있는 눈의 가시 같은 그의 비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첫 아들이 태어나 남편이 증조부의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녀는 결혼 1년밖에 안 된 입장에서 차마 반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첫 딸을 낳고 나서는 아이의 이름을 자기 친정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레나타로 짓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에 우르술라는 레메디오스라는 이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두 사람의 양보 없는 대립을 중재하고 나선 끝에 가까스로 아이의 이름은 레나타 레메디오스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러나 페르난다는 자기의 고집대로 레나타라고만 불렀고 나머지 가족 모두와 마을 사람들은 레메디오스라는 이름을 줄인 애칭인 메메라고 불렀다. 페르난다는 처음 얼마 동안 친정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법이 없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자기 아버지를 이상적 인간이라고 추켜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식사 시간에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노라면 돈 페르난도는 모든 허영을 버리는 인간이었으며 따라서 성인과 맞먹는 경지까지 다다른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장인을 성인으로까지 추켜 세우는 그녀의 얘기에 어이없어 하면서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 말을 비아냥거렸다. 다른 식구들 역시 그와 진대 없었다. 집안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심초사하던 우르술라마저 가족 간의 마찰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졸이다가도 이렇게 비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고손자는 틀림없이 교황이 될 거야. 성인의 손자이자 여왕과 소도둑놈의 아들이니까 말이야. 이처럼 식구들이 가시돋친 농담을 주고받는 가운데 분별 없는 아이들은 차츰 외할아버지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외조부는 종교적인 식구를 적은 편지를 보내왔으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대문으로도 들어오기 어려울 만큼 많은 선물을 보내왔다. 이것은 사실 영광스러운 과거의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의 조금 남은 찌꺼기였다. 가족들은 선물 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아이들의 침대맡에 설치했다. 제단이 만들어지고 살아있는 것 같은 유리눈이 박힌 사람 크기만한 성모 마리아상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 등신상은 마콘도 주민 어느 누구도
입어본 적이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낡고 우울한 저택의 스산한 분위기가 서서히 부엔디아 집안으로 옮겨졌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미 공동묘지에 매장된 느낌이 드는군. 어느 날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말했다. 이제 비석하고 버드나무만 갖추면 되겠어. 아이들에게 적합한 장난감이 담긴 선물 상자가 보내진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해마다 12월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매번 엄숙하기 짝이 없는 선물이 오곤 했지만 그나마 선물이라고는 이때뿐이었다. 어린 호세 아르카디오가 태어나서 10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학교에 갈 준비를 할 무렵이었다. 못을 단단히 박고 콜타르로 틈새를 막은 엄청나게 큰 상자가 언제나처럼 나지금 필체로 베르난다 델 카르피오드 부엔디아 부인 귀화라는 수신의 이름을 달고 외적으로부터 배달되어 왔다. 예년보다 조금 이른 때였다. 페르난다가 침실에서 편지를 읽는 동안 아이들은 상자를 열었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의 도움을 받아 콜타르를 떼고 뚜껑에 못을 뺀 뒤 빈 공간을 채운 톱밥을 긁어내자 구리못으로 조인 길다란 납 상자가 드러났다. 아이들이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는 가운데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8개의 구리 나사못을 뺐다. 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물러서게 했다. 그곳에는 검은 옷을 입고 가슴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은 돈 페르난도가 누워 있었는데 살갗이 짓물러 터져 거품이 부글부글 솟아오르고 악취가 풍겼다. 첫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디아 조약의 협정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을 위한 축제를 열고 표창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 행사가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인데도 느닷없는 일이라 대령은 몹시 화를 내며 이를 거절했다. 나는 축제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 대령이 비꼬았다. 그게 뭐 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속셈이 숨어 있을 거야. 비좁은 금세공 작업실은 정부 사절단으로 미어 터질 지경이었다. 과거 까마귀 날개 같은 옷차림을 하고 대령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고 품위를 갖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들이 내뱉는 찬사의 대령은 매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사절단에게 자신은 정부에서 축혀 세우는 것처럼 국가적인 영웅도 아니며 기껏해야 세월의 망각 속에 황금 물고기나 만들어 파는 하찮은 기술자에 불과하니 이대로 조용히 지내다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대령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축제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그에게 훈장을 수여한다는 대목이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한마디씩 새기듯 분명한 어조로 대통령에게 전한 말을 내뱉었다. 독재자와 같은 행포를 부렸거나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시행해서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괘씸한 처사를 반성시키는 의미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이 이곳으로 오면 꼭 그를 쏘아 죽일 생각이다. 그의 협박의 과격함에 깜짝 놀란 대통령은 마콘도 여행을 시작하기 바로 전 서둘러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특사편으로 본장을 보내기로 했다. 헤르날도 마르케스 대령은 온갖 압력에 견디다 못해 옛날의 전우를 설득하기 위해 중풍으로 누워있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네 사나이가 운반하는 흔들 의자에 베개를 깔고 누워오고 있는
젊은 시절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좌절을 함께 겪어온 그를 보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그가 자기의 뜻에 동조한다는 심정을 밝히려고 어려운 걸음을 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가 찾아온 까닭을 알고는 즉시 그를 작업실에서 내쫓았다. 너무 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말이야, 그는 헤르날도 마르케스 대령에게 쏘아붙였다. 그때 자네가 총살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했어. 결국 부엔디아 가족들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표창식이 치러졌다. 이 축제는 사회국제주의가 우연히 겹치게 되었지만 이 우연은 정부가 그를 우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꾸민 것이라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확고한 생각을 아무도 떨쳐버리게 할 수는 없었다. 군악대의 연주 소리와 축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령의 성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집 앞 거리에서 연설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업실에 외로이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분노의 눈물을 글썽거렸다. 전쟁에 패하고 난 뒤 처음으로 그는 보수파 정권을 몰살시킬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젊음과 패기가 사라지고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